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영갑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 패턴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참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이걸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참 세상이라는 게 아이러니한 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지만 이 음이 있으면 또 양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혜택을 보신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이런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잘 들여다보고요. 자, 이건 또 뭐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우리의 소비자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라 대응하기 위한 그런 지식과 노력, 이거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또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희망만 가진다거나,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잘 됐던 분들 있죠. 예를 들면 배달 업종들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니까 또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죠. 이제 나 어떡하지? 뭐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게 사실 코로나가 중심은 아니고요. 제목에다 코로나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에 의해서 또 다른 하나의 양지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나는 양지에서 장사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려면, 여러분이 바로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를 변화하는 걸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수업의 주제로 정했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오늘의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을 들어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매년, 사실 어찌 보면 올해 제가 지금 요 시점에 앞으로 1, 2년 정도의 예측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또 내년, 내후년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제가 강의로 해드리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기점으로 여러분들도 스스로 매년 이제 내가 예측을 좀 해보고 내년엔 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8꼭지로 강의 주제를 좀 세분화해 봤습니다. 첫 번째, 웰빙 르네상스. 어쨌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분 돈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꽤 높아졌습니다. 거의 뭐 이제 3만 불, 이제 우리나라도 4만 불 시대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꽤 부자가 됐거든요. 이 사람이 돈이 생기면요, 뭔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중에서 웰빙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쩌면 영원한 여러분의 소비 트렌드의 주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매장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소비자들의 웰빙 인식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여러분은 그걸 고민해야 되고요. 두 번째, 소비와 소득의 양극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 옛날엔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이 매출액이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장사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뭐 도끼인 객긴 뭐 이런 수준이었어요. 별 차이가 안 났는데 요즘은 이게 똑같은 장사를 해도요, 뭐 예를 들면 헤어샵을 한다, 또는 뭐 휴대폰 매장을 한다, 또는 편의점을 한다. 제가 최근에 편의점 매출액을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같은 동네에서 편의점을 하시는데요, 한 분은 매출액이 3천만 원, 한 분은 매출액이 3억 원. 10배나 차이가 나요. 이거 말이 됩니까? 양극화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이제는요,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매장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장님의 브랜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 열심히만 일하면 우리 가게가 잘 될 거야, 이런 시대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식당을 하든 헤어샵을 하든 편의점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세 번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뭐냐면 아우 큰일 났어.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전화. 제 제자들이 저한테 카톡을 하루에 수십 번씩 하는데요. 거의 그 내용의 90%가 뭔지 아세요? "교수님 사람이 없어요. 이제 뭐 좀 코로나도 끝나고 장사 좀 될 만한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다섯 번째, 희소성. 여러분이 요건 제가 뒤에서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단어만 기억해 주십시오. 희소성. 요거 여러분 매장이 희소합니까? 여러분의 메뉴가 희소합니까? 요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 체험 경제 시대. 이 용어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머릿속에 팍 넣어야 돼요. 이것도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체험 경제. 이건 이제 그 세계적인 학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이제 체험 경제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쉬워요. 내가 머리를 자른다. 헤어샵에 가서 머리를 자른다. 그러면 그 헤어샵의 사장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머리만 잘 해주면 되지. 아니요. 머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장에 와서 뭔가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그 과정, 모든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과정을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머리만 잘해줘서는 안 되고요. 기다리는 시간, 머리하는 시간, 또 만약에 펌을 한다 그러면 펌하고도 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중요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해진 게 생각났습니다. 일곱 번째가 뭐냐면 다운사이징. 사실은 이 다운사이징이라는 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어디죠? 자동차예요. 옛날엔 엔진은 크고, 그죠? 그래서 기름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연비가 안 좋았어요. 근데 다운사이징이 돼가지고 이제 엔진에 이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기름은 적게 먹으면서 차는 훨씬 더 커지면서 힘도 좋아졌어요. 이게 뭡니까? 다운사이징의 힘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없는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이 파워풀하게 여러분의 매출을 높일 수 있어야 이게 미래에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운사이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협업하는 걸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여덟 가지의 꼭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아이 때문에 사람들이 뭐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을까요? 맞아요. 건강, 면역. 이것 때문에 장사가 엄청 잘 되신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홍삼과 관련된 뭐 그것만 먹으면 막 면역력이 엄청 생긴다라고 광고를 하니까 이런 코로나가 오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은 장사가 잘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런 분들만 잘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의 매장에도 어떻게든 이 면역, 웰빙과 관련된 컨셉을 담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홍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장이 만약에 무엇을 하시든 이런 개념을 넣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기능성이 있다. 뭐 장 건강에 좋다. 폐에도 좋다. 또 면역력을 높여준다. 우리 음식은 이러이러한 거에 좋습니다. 우리 상품은 이러이러한 거에 좋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막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모든 상품이 다 건강, 면역력, 웰빙에다 다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매장에 여러분의 상품, 여러분의 브랜드 또는 여러분 자신 또는 어떤 재료들 이 모든 요소들을 바로 이 건강과 면역과 웰빙에다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저 같은 사람은요, 교육도 웰빙에다 연결시킵니다. 안 그러면 교육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육을 여러분이 들으면 웰빙이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웰빙이라는 게 꼭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이 모든 게 웰빙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의 매장이 바로 앞으로 이런 웰빙 트렌드는 계속 커질 거니까.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무조건 웰빙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소확행 이런 용어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웰빙에 속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자문을 하고 있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자치단체에서 음식점들한테 뭔가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이걸 테이블 시트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밥상의 시작. 여기도 뭐죠? 웰빙을 담은 거예요. 이 지역에 오시면 이런 건강한 밥상을 만나실 수 있는데, 이 건강한 밥상의 원천이 뭐냐? 철원의 오대살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쌀만으로는 건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건강한 밥상이라는 슬로건으로 대박이 난 집인데요. 이 집이 철원에 있는 연사랑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이 식당에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반찬이 다 뭐죠? 풀이에요, 풀.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이용한 풀도 있고요. 나물이죠. 풀이라 그러니까 또 안 되겠다. 나물.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사진만 보더라도 야, 이거 왠지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고, 그쵸? 웰빙이 될 것 같고, 이 집이 완전 초다박이 났습니다. 바로 뭐죠? 바로 이런 웰빙 인식을 자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매장에 이런 웰빙 인식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웰빙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돋보이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소비도 양극화되고 있고 소득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가만히 보면요, 성공하는 점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싸거나 명품이거나. 요즘 여러분 커피 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싸거나 저가형 커피 브랜드들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죠. 여러분 동네에 요즘 생기는 커피숍 잘 보십시오. 하지만 여기는 커피 한 잔에 1,500원이에요. 근데 어떤 브랜드는요, 명품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5,000원. 그러면 1,500원짜리 사시겠어요? 5,000원짜리 사겠어요? 둘 다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1,500원짜리를 파는 사람들은 손님은 많은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명품 전략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소비자도 좋고 사업자도 좋고. 자, 그래서 제가 세계적인 기업들을 분석을 해보고 우리나라보다 좀 더 발전된 나라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미국의 상위 500대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분석해봤더니 그 브랜드의 80%가 패스트 캐주얼이다. 이건 뭐냐면 좀 빠르게, 그러니까 가격이 높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들이 맛있다, 가치 있다, 편리하다. 편리가 뭡니까? 빠르게 먹을 수 있으면 편리한 거거든요. 이러한 업태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약간 밑에 쪽의 시장이죠. 자, 그런데 이 시장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20%는 뭘 할까요? 바로 명품 전략을 쓰는 겁니다. 파인 다이닝, 고급 상품.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기간에 이 백화점들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게 명품 소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항상 시장은 이렇게 뭐 아니면 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트렌드를, 그런데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실은 이 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일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옛날에 우리가 만불 시절에는요, 이렇게 양극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자꾸 소득 수준이 3만 불, 4만 불으로 가면 양극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양극화 트렌드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잘 정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이 밑에 쪽으로 가시지 말고요, 위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1,500원짜리 커피보단 5,000원 받아도 오는 그런 매장으로, 그런 브랜드로, 그런 점포로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처음부터 명품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고 싶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명품이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처음엔 좀 저가형, 패스트푸드나 이런 낮은 가격의 상품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나면 조금 더 윗단계로 가고, 또 1년 정도 지나면 윗단계로 가서 여러분들이 업력이 한 5년, 10년쯤 되면 여러분도 5,000원짜리 커피를 팔아도 줄을 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시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매출액을 실제로 전부 조사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라 그러죠? 이런 걸 U자형 그래프라 그래요. 원래는 좋은 그래프는 종 모양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중산층이 많고, 즉 평균값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아쉽게도 자꾸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이런 상태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들도요,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만 찾아다녀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딘가에 가서 뭘 사고 싶다. 그럼 일단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싼 거 또는 제일 좋은 것만 찾습니다. 음식점을 찾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주도 갔다. 아무 데나 막 들어가십니까? 제주 맛집. 근데 거기 한 집만 보고 바로 갑니까? 아니요. 막 비교해요. 이 집이 좋나? 이 집이 좋나? 이 집이 좋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은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 있고요. 그 맞은편 집은 텅텅 비어 있고. 이게 양극화 아닙니까? 이게 바로 소상공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받는 이런 매장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이거 창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창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젠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 명품 전략으로 갈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셔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인 대학원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왜 그런 거죠? 바로 이런 명품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거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노력을 함께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트렌드예요. 이것도 옛날엔 퍼스널 브랜딩이란 용어가 없었어요. 왜? 그냥 나는 회사 들어가면 회사에서 충성하면 먹고 살았어. 그리고 뭐 정년 퇴직하면 뭐 연금으로 어찌어찌 살다 죽으면 됐어. 근데 요즘 어때요? 왜 이렇게 또 오래 살아? 살기는. 그러니까 회사에 평생 목매가준 나중에 노후가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회사에만 충성해도 되는 게 아니야. 또요, 내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내 가게가 이게 수명이 이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계속 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계속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뭐죠? 나예요, 나. 나 자신. 그러다 보니까 퍼스널 브랜딩이 생긴 거예요. 내 매장, 내 회사, 어떤 브랜드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누구죠? 내가 진짜 브랜드가 돼야 돼요. 그건 뭐냐? 브랜드가 된다는 건 나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매장도 성공하고요. 그래야 내 지역도 상권도 성장하고요. 그래야 우리 나라도 성장하고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어떤 기업이 있었다면 그 기업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내 개인이 철학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 수업 중에 스토리텔링 수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듣고 그걸 들으실지, 그걸 듣고 이걸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스토리에 담겨 있는 것들이 다 뭐냐면 철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식당을 하는데요. 고춧가루를 중국산을 써요. 그럼 난 중국산을 씁니다. 라고 막 광고하시는 분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국산을 씁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초를 씁니다. 그 중에서도 청양고추로 만든 고춧가루를 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써요? 왜 그걸 씁니까? 나는 신토부리,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만들어야 오래 삽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신토부리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재료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자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또 소비자한테도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은 또 뭐냐? 바로 여러분의 철학인 겁니다. 철학이 없다면 브랜딩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제 제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너 식당 왜 하니? 제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한테 이제 어린 제자한테 좀 친해지면 처음엔 존댓말 쓰지만 이제 친해지면 저도 이제 반말을 하잖아요. 너 식당 왜 해? 이유 좀 설명해 봐. 먹고 살려고요. 이건 철학이 없는 거예요. 말이라도 제3의 공간, 문화를 팔고 싶어요.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놀러 와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로 만든
우리 식당에 와서 여기서 식사를 하게 되면 행복해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다시 놀러 오게 지역에 관광을 오고 싶게 하게 만드는 게 저의 이 식당을 하는 목적입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이런 생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말로 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사람은요, 철학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철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있는 거고요. 그 노력을 하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신토부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비싸도 우리나라 거 쓰고, 그럼 뭐 비싸게 샀으면 여러분도 비싸게 받으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명품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재료로 잘 만들면 소비자도 여러분 거 비싸게 사줄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퍼스널 브랜딩으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내 브랜딩으로 아주 행복하게 돈 많이 벌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데요. 자, 바로 이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우연히 이분을 알게 됐어요. 이분은 자기 빵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이상미라고 하는 사장님이신데요. 이분이 건강빵을 만드세요. 그런데 이분이 건강빵을 만드는 거, 이거 지금 사진 제가 직접 돈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막 뭐 광고 홍보 아닙니다. 제 돈으로 산 거야. 내돈내산이에요. 자, 이 건강빵을 제가 세트로 샀는데요. 사서 딱 펼쳤는데 빵마다 스티커가 다 붙어 있는데 여기에 스토리가 다 달라. 그런데 이 빵마다 자신의 역량, 자기 개인의, 자신의 지식, 이 이상미라고 하는 사장님의 철학이 돋보이는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기 보니까 웃음빵이라고도 써 있잖아요. 자, 이 사장님이 사람들이 빵을 좋아하는데 빵이 밀가루로 만드니까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이분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이런 건강빵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특별히 뭔가를 광고 홍보하지 않는데도 전국에서 이 빵을 온라인으로 사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퍼스널 브랜딩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을 막 크게 월세 내고 막 멋있게 만들지 않아도 이제는 온라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퍼스널 브랜딩이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전국의 대상으로 소상공인도 어마어마하게 빵을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뭐의 힘이다? 퍼스널 브랜딩의 힘이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최저인건비 올려도요, 잘 안 와요. 어제도 제 제자들이 단톡방에서 교수님 죽겠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받으러 올 시간도 없다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시급 15,000원을 준다고 광고를 냈는데도 아무도 안 온답니다. 일주일째. 왜 그런 거죠? 사람이 없어요. 인력 부족의 문제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고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오스크, 로봇, 자동화 등을 통해서 무인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로 가능할까요? 우리같이 소상공인 시장은, 소상공인 사업자는 사실은 이 무인화도 또 한계가 있어요. 왜냐? 결국은 소상공인이 성공하는 데는 아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결국 뭔지 아십니까? 저의 노력과 저의 어떤 스킨십,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경쟁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전부 로봇을 쓰고 키오스크를 써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들면 사실은 경쟁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이걸 완전히 다 기계화하겠다? 물론 안 할 수는 없겠죠. 일정 부분은 이런 기계나 전자, IT의 힘을 빌리긴 해야 되겠지만 이걸로 모든 걸 내 사업화를 성공시키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일정 부분 활용은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없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걸 연구하면 사실은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20년 앞서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타난 게 뭡니까? 이 헤어샵도요, 1인 헤어샵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해요? 직원 없어요. 그리고 비싸요. 그리고 딱 정해진 예약 고객만 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원을 쓰고 하는 것보다도 돈은 더 많이 벌어요. 충분히 그런 컨셉으로 매장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식당들도요, 일본에서 뭐가 만들어졌냐? 카운터 서비스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카운터 서비스는 뭐죠? 내가 조리도 하고 서빙도 하고 계산도 하고 1인 다역을 할 수 있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직원을 적게 쓰면서도 과거보다 오히려 직원을 많이 쓸 때보다 매출은 낮지만 순이익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사람 없으니까 월급을 올려줘야 되겠다만 생각한다거나, 또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기계화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사람이 사실은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많이 줘야 일하겠다는 얘기죠. 많이 주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많이 주면 내가 안 남으니까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시급을 아까 15,000원 줘도 안 온다 그랬는데 2만 원 준다고 써보십시오. 올 겁니다. 3만 원 준다고 써보십시오. 올 겁니다. 근데 못 주잖아요.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직원도 만족시키고 내 고객도 만족시키고 나도 만족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짧고 굵게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들도 충분히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웬만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비중이, 제가 처음에 장사했을 때는요 15%가 안 됐어요. 인건비 비중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게. 저도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의류업도 해봤고 식당도 해봤고 뭐 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인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물론 20년 전이니까. 지금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아마 식당 하는 분들은, 많게 들어가는 분들은, 아주 작은 식당은 뭐 예외지만 보통 그래도 매출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이상 나온다 그러면 인건 비율이 35% 내지 많이 들어가는 분은 40%까지 돼요. 거기다 4대 보험, 퇴직금 다 합치면 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인, 1인 매장 뭐 이런 게 자꾸 생기고 있는 이유겠죠.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신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스크랩해 갖고 왔어요. 엔더믹 시대, 이제 포스트 코로나죠. 코로나가 다 끝난다고 해보니까,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구인난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시급 1만 5천 원 줘도 알바 못 구해. 알바 구해요 라고 공고 아무리 내도 발등에 불 떨어진 자영업자들. 이제 코로나가 가니까 구인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기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1년 후, 2년 후 이게 더 심해질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라고 하면서 희소성. 우리나라 분들은 아직 이걸 잘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요즘 제가 보니까 한 최근 1, 2년 사이에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많이 팔아선 안 됩니다. 조금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 수량 한정, 기간 한정.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상품을 조금만 팔면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저희 동네에 정말 잘 나가는 빵집이 하나 있어요. 뭐 브랜드 그냥 말씀드릴게요. 고민의 고래빵, 안양 평촌에 정말 상권 같지도 않은 저 연립주택 안쪽에 아무도 갈 것 같지 않은 곳에 어느 날 빵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빵집이 희한한 게 뭐냐면, 그날 만드는 빵을 딱 팔면 클로즈, 안 팔아요. 즉 수량 한정 판매입니다. 거기다가 또 주 5일만 영업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하루에 한 2-3시간이면
한 500만 원어치는 빵을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만든 걸 그날 딱 팔고 끝인데 이 상품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도 빵을 사려면 한두 시간은 줄을 서야 되고요. 문제가 있어요. 못 사요. 한두 시간 서 있다 보면 내 앞에서 끝, 솔드아웃. 빵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명품들 보십시오. 수량 한정. 살 수가 없어요. 기간 한정. 자, 이게 뭐냐? 바로 희소성 있는 상품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게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매출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싸게 많이 오래 팔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영업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대신에 영업시간을 줄인다는 건 뭐냐? 준비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시간은 늘리고 영업시간은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준비시간에 제품의 퀄리티 높일 수 있고요. 제품의 퀄리티가 높아지면 수요가 늘어나고요. 수요가 늘어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비싼 가격에 빠르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시간 줄어들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직원도 좋고 고객은 싫어할 거예요. 왜? 맨날 줄 서서 살 수가 없으니까 싫어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소비자는 더 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트렌드는 뭐냐? 많이 싸게 오래 파는 게 아니라 조금 비싸게 짧게 파는 걸로 가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남는 아마 방법이 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그래서 저는 제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 나오는 사례들이 다 제 제자입니다. 최근에 제 제자 중에 제주도에서 온라인으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보말 칼국수 전문점을 하고 계세요. 근데 봤더니 제가 상호가 이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검색했을 때 잘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라 상호를 바꾸셨어요. 신제주 보말 칼국수. 자, 그런데 메뉴가 또 좀 많아. 그래서 메뉴를 줄이자고 했어요. 딱 2가지만 팔자. 그래서 보말 칼국수 한정 판매 하루 200인분, 흑돼지 만두 하루 100인분. 그러니까 이 집이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 영업하는 줄 아세요? 3시까지밖에 안 해요. 왜? 더 많이 팔 수는 있죠. 손님들이 계속 몰려오니까요. 줄에 줄을 쓰니까요. 하지만 한정 판매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 2년 돈 많이 벌고 끝 하실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오래 가려면 이렇게 희소성을 가지고 파는 거죠. 자, 옆에 있는 건요 냉면인데요. 그냥 냉면을 여기가 서관면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서관면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으로 냉면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요건 하루에 20그릇만 판매합니다. 한정 판매죠. 이걸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11시부터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죠. 자, 이런 희소성이 생기면 물론 무조건 양을 줄인다고 희소성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품질과 가치가 높아져야 되겠죠. 누구나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그런 퀄리티가 있는 메뉴, 상품, 서비스를 만드셔야 이게 한정 판매를 할 때 희소성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고객은 무조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경험 경제의 시대다. 그래서 이제는 상품을 팔지 말고 경험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용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서비스 경험 설계. 이 경험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디자인이에요. 이 디자인 중에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포토존이에요. 인스타그래머블. 사진을 찍고 싶은 이런 공간. 그래야 사람들이 경험을 하러 오고요. 그런데 이게 고정되어 있으면 또 안 돼요. 월별로, 계절별로 이게 계속 변신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니까요. 자, 기사를 하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여행 상품을 팔면 안 된다. 색다른 경험을 팔아라.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게 여행이든 그죠? 편의점이든 여러분이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어떤 매장을 하시든 음식점을 하시든 다 똑같다는 거야. 그 옆에 사진은 뭐냐면 카페예요. 동네에 있는 크지 않은 카페인데요. 이 카페 사장님이 디자인을 하시면서 원했던 게 뭐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 달라. 맛있는 커피가 아니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요즘 쓰는 유행하는 용어로 인스타그래머블,
인스타그램 어플이 뭐냐? 여러분 인스타그램은 아시죠? 거기다 어플을 붙여서 인스타그램 어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사진을 찍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라. 사진을 찍고 싶은 거라는 게 뭐냐? 경험하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라. 경험하고 싶은 사진을 찍고 싶은 메뉴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어 놨더니 저기 이제 매장 입구에요. 거기다 저렇게 갈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전부 저기서 사진을 찍더라는 얘기죠. 그걸 어디다 올리죠?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등등 SNS에다 마구 올리니까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난 그런 거 싫어. 네, 그러면 망해요. 여러분도 이제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저렇게 소비자가 원하는 체험 경제의 시대에 여러분이 적응해 주셔야 돼요. 그 옆에 있는 것, 여러분 커피 위에 뭐가 있죠? 저게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먹던 솜사탕이죠. 저 솜사탕이 커피 위에 저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게 커피가 뜨거우니까 녹아서 내리겠죠. 저걸 사진 찍으러 오는 겁니다. 저걸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저걸 경험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7번째. 어쩌면 이게 여러분, 다른 거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사람이 없다와 연결되는 거고, 자, 다운사이징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다운사이징이라는 용어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용어이긴 하고 아주 오랫동안 계속 기업들이 써왔던 경쟁 전략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우리가 자꾸 이제 소상공인들이 인건 비중이 높아지고 다른 원가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다운사이징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왔다는 겁니다. 강소 매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강소 매장이라는 건 뭐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엔진은 작지만 이게 큰 차를 파워풀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어야 돼요. 즉 사람은 적게 쓰고 영업일수도 적으면서 메뉴도 적고 테이블도 적고 그런데 매출은 높게 나오는 매장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다운사이징 기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소상공인 제가 장사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하루에 12시간 이상 문을 열립니다. 아침 10시에 오픈해서 저녁 10시에 문을 닫았어요, 저도. 그럼 영업시간만 12시간이면 출근은 몇 시에 했을까요? 아마 사장님들은 막 8시, 7시에 나올 거야. 그러면 하루에 막, 이게 뭐야, 사는 거야, 뭐야. 12시간을 그냥, 여러분 회사 다닐 때 이렇게 일하라 그랬으면 큰일 났죠. 근데 내 사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쉬지도 않고 휴가도 안 가고 1년 365일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옛날엔 그래도 됐어. 근데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 매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영업일수를 줄입시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 제자들은 설득을 합니다. 하루 쉬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 6일만 영업해. 가능하면 이제 요즘은 제가 주 5일 영업하자고 막 꼬시고 있어요. 쉽진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영업일수를 줄였는데 매출이 올라가요. 영업시간 12시간? 안 돼, 안 돼. 8시간만 영업하자. 근데 바로 영업시간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일단 10시간으로 줄이고 8시간으로 줄이고 가능하면 더 줄이자. 영업시간을 줄이고도 네가 원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근데 진짜 영업시간 줄이고 영업일수 줄였는데요. 여러분 매출이 올라간다니까요. 못 믿겠어요?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하여튼 오세요. 그럼 보여줄게요. 상품의 수를 줄이자. 메뉴 좀 줄이십시오, 여러분. 상품 수 좀 줄이십시오. 물건 많이 갖다 놓는다고 장사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팔아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애플, 휴대폰 종류 안 많잖아요.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점령하잖아요. 가능합니다. 다운사이징 하십시오. 테이블 많다고 장사 잘 됩니까? 줄이십시오. 그래서 요즘 제가 제 제자들 매장 다니면서 테이블 막 빼요. 15개, 5개 없애. 근데 이상하죠? 매출이 진짜 올라간다니까요. 직원 수도 그러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익은 오히려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 요거 제 제자예요. 서현역 근처에서 순댓국집을 하는 제자인데 이쪽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붉은색 메뉴판 한번 보십시오. 메뉴가 저렇게 많아. 그래서 제가 이 메뉴 좀 없앱시다. 이거 메뉴 이렇게 없앴어요. 그래서
4개로 줄였어요. 근데 저 4개도 가만히 보면 사실은 메뉴는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2개나 마찬가지예요. 보이기만 많아 보이지만 4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순대가 3개고, 그죠? 그러니까 순대 하나고 그다음에 편육, 그냥 메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메뉴가 저렇게 막 순댓국도 있지, 뼈 해장국도 있지, 스페셜 모듬 족발도 있네, 보쌈도 있네, 세트도 있네. 저렇게 많을 때가 매출이 높을까요? 저렇게 메뉴 줄여놨을 때가 매출이 높을까요? 거기다 저렇게 메뉴 많을 땐 연중 365일 영업했고 24시간 영업했어요. 메뉴 저렇게 줄이고요. 하루 쉬어요. 이제 일주일에 무조건. 그것도 언제 쉬는 줄 아세요? 토요일 날 쉬어요. 주말에. 영업시간도 24시간 하던 걸 코로나 때문에도 못했지만 12시간으로 줄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뭘 어떻게 돼요? 대박 났죠. 다운사이징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의심되면 저 매장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실제로 매출도 이익도, 그리고 일단은 뭐가 좋아졌죠? 그렇죠. 웰빙. 사장님이 일단 행복해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게, 이게 뭐 장사를 위한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물론 장사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나도 그 장사에 집중할 수 있게 조금 일하면서도 더 잘하는 이런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다운사이징의 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협업을 하는 소상공인. 이제 우리가 이 상인 대학원 교육을 시키는 게 아마 이 상권 내에서 여러분 소상공인들끼리 협업하는 어떤 문화를 만들려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설사 그것이 도드라지게 목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상권에 있는 같은 소상공인들이 끼리 같이, 요즘 많이 쓰는 용어로 제가 얘기할게요. 협업이라는 용어보다 요즘 영어로 콜라보라는 용어 많이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 콜라보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기법이 있어요. 팝업 이벤트, 팝업 스토어, 이런 거 한번 여러분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실제로 최근에 어떤 지역에서 했던 거예요. 천안에서 빵빵데이라는 걸 했어요. 팝업 스토어예요. 팝업 스토어인데 협업 팝업 스토어예요. 뭐냐? 딸기 농가하고 베이커리 업체들하고 콜라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벤트를 했죠. 어떻겠어요? 예, 이거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아주 좋고요. 이게 또 이렇게 되면 바이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관심이 높아지겠죠. 고객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 지역이 브랜딩이 될 겁니다. 바로 콜라보의 힘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이런 것도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기업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시몬스 침대가 예, 이렇게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식당들하고 콜라보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토어, 그로서리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이 시몬스가 하는 청담동에 있는 스토어인데요. 여기다가 팝업을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수제버거하고 팝업 이벤트를 했는데, 야, 이거 완전히 짱! 효과 좋았어요. 자, 이와 같이 이건 소상공인이라고 한 건 아니지만 기업들과의 콜라보 또는 소상공인들 간의 콜라보, 그걸 통한 팝업 이벤트, 팝업 스토어,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엔더믹 시대, 우리 어떻게 이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는데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디 갔더니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500년 된 가게에 써 있었던 말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변하지 않기 위해 변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변하지 않기 위해, 이건 망하지 않기 위해선 변해야 한다. 매일매일 변해야 됩니다. 소비자는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웰빙 르네상스, 양극화, 퍼스널 브랜딩, 사람이 부족하고요. 우리는 희소성을 쫓아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운사이징과 콜라보 등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매장, 여러분들의 상품과 메뉴, 여러분들의 서비스,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상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주, 매월, 매년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여러분 매장에 적용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